지금 이 영상 클릭한 형들, 솔직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자산은 제자리일까? 아니, 제자리면 다행이지. 나의 자산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아? 장담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그동안 재테크 책에서 읽었던 버핏의 격언들이 왜 나의 통장에는 적용이 안 됐고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한 어디 가서 워런 버핏 잘 안다는 소리 들을 거고 앞으로 투자하면서 같은 실수는 안 하게 될 거야.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랑 현대 경제 구조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공부는 하는데 왜 내 계좌만 제자리 걸음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첫 번째, 장기 투자만 하면 된다. 좋은 기업을 사서 평생 들고 있어라. 이런 말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지? 근데 말이야, 웃긴 건 정작 버핏 본인이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벌었던 시기에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다는 거야. 버핏이 진짜 폭발적으로 돈을 번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 바로 버핏 파트너십 시절이야. 1957년부터 1969년까지. 그때 버핏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자상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때 그는 공격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시장의 비효율을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냥개였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알아? 약 30% 안팎이야. 어떤 해는 50%를 넘겼어. 다우존스는 고작 9% 정도 올랐을 때 말이야. 12년 내내 시장을 압도했지. 12년 연속이야. 내가 만약 3년만 연속으로 시장 이겨도 천재 소리 들을걸? 근데 버핏은 12년을 해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버핏이 파트너십 시절에도 이미 안전마진, 장기 투자, 복리를 강조하긴 했어. 근데 자금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민하게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뒤부터는 그때부터 돈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 굴리는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원 단위가 되니까 장기 복리 전략의 비중이 훨씬 커진 거야. 고래는 작은 연못에는 못 들어가잖아. 너무 덩치가 커서 움직일 때마다 물이 출렁거려. 그래서 큰 강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전략으로 바꾼 거지. 두 번째, 주식을 투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나의 치명적인 흑역사야. 사실 말이야, 나는 투자를 정말 몰랐어. 아니, 어쩌면 형들보다 더 심했을지도 몰라. 한 10년 전인가, 그때 내 손에 1,000만 원이 있었거든. 1,000만 원. 형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1년 넘게 라면 끓여 먹고, 커피도 안 사 마시고, 친구 결혼식도 안 가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 진짜 눈물나게 모은 돈이라고. 그때 버핏 책을 읽고 완전히 세뇌됐지. 아, 그때 그 느낌 아직도 기억나.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 그래, 복리가 답이다. 가치 투자가 최고다. 나도 버핏처럼 될 수 있어.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 손 떨리면서 말이야. 연수익률 50%면 10년 뒤에 5억 원이 넘는다는 그 달콤한 숫자를 보는데, 와, 진짜 내가 부자 된 것 같더라고. 미래의 나는 벌써 강남에 아파트 사고 있었어. 계산기 안에서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나는 버핏이 소액이면 50%도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만 듣고 그 맥락은 전혀 이해 못했던 거야. 그냥 50%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박혔지. 조급한 마음에 뭘 했는지 알아? 버핏 형도 초창기엔 소형주 좋아했지. 그러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바이오주, 테마주에 몰빵했어. 친구가 추천해준 거였는데 이거 곧 임상 결과 나온다. 대박 난다. 나만 알려주는 거다. 이런 얘기만 듣고 질렀지. 결과는 딱 3개월 만에 400만 원 날려먹었어. 마이너스 40%. 그 숫자가 모니터에 찍히는 순간 진짜 뇌 정지 오더라고.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은 차갑게 식고 잠도 안 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앱을 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더 떨어져 있지. 그럼 또 절망하는 거야. 그때 화장실 거울 보면서 내가 나한테 그랬어. 넌 투자한 게 아니야. 도박한 거야. 그것도 버핏이라는 브랜드를 빌린 도박. 그때 깨달았지. 내가 버핏의 말만 알았지. 그 진짜 의미는 하나도 몰랐다는 걸 말이야. 세 번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자, 이제 감정적인 얘기는 좀 접어두고
냉정하게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보자. 미국 노동통계국. 이거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통계기관이거든. 거기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미국 평균 임금 명목 상승률은 연2에서 4% 정도야. 근데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거나 정체야. 너희 월급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만큼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지. 근데 같은 기간 자산시장은 완전 다른 세계야. 한국은행이랑 여러 부동산 분석기관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도 대략 30에서 40% 정도 올랐어. 명목 가격으로 치면 강남 같은 일부 지역은 2배 이상 뛴 데도 많지. 더 무서운 건 주식이야. 세계 경제의 심장인 S&P 500 지수를 봐봐. 지난 10년간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약 200%,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 연평균으로 따지면 10% 안팎의 놀라운 성적이지. 자, 봐봐. 여기서 재밌는 계산을 해보자. 10년 전에 네가 5천만 원이 있었다고 쳐. 그걸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 받아봐야 6천만 원? 근데 S&P 500에 넣었으면 1억 5천만 원이야. 무려 3배 차이지. 그리고 비트코인? 아, 이건 진짜 변동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최근 1억 원 근처를 여러 번 오르내리며 사람들 멘탈을 쏙 빼놨잖아. 나도 주변에 코인으로 건물주 된 사람도 보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봤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 노동 수익보다 자산의 가치 상승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거지. 형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은 내 지갑 속 현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방어하지 못하면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무조건 해야 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흘린 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네 번째, 규모가 작은 것은 특권이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S&P 500을 사라. 버핏은 1999년에 내가 100만 달러 정도의 소액만 굴린다면 연 50%도 자신 있다 라고 말한 적 있어. 여기서 100만 달러는 현재 환율 1465, 원 기준 약 14억 6천만 원이야. 사람들은 여기서 50%라는 숫자만 보고 완전 흥분하지. 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뒷말이야. 버핏은 이렇게 덧붙였거든. 하지만 지금 내가 굴리는 돈은 너무 커서 좋은 기회를 발견해도 그 기회가 내 수익률을 의미 있게 바꿀 만큼 크지 않다. 마치 코끼리가 햄버거 하나 먹는 것과 같다. 자,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핏이 지금 1,000조 원을 굴리는데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좋은 회사를 발견했다 쳐. 근데 그걸 다 사봤자 버핏 입장에선 전체 자산의 0.01%밖에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1,000억 원짜리 회사도 맘껏 살 수 있어. 500억, 300억짜리 숨은 보석들도 다 너희 사냥감이야. 버핏은 코끼리라서 작은 숲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토끼처럼 날쌔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자금 규모가 작다는 건 투자의 제약이 아니라 고래들은 못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이다. 그리고 버핏이 아내에게 S&P 500을 사라고 유언했어. 2013년 주주 서한에 명확히 나와 있어. 자산의 90%는 저비용 뱅카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는 미국 당이 국채에 넣으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왜 자기 아내한테 개별 주식이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했을까? 여보, 코카콜라 주식 평생 들고 있어라고 할 법도 한데? 이유는 냉정해. 버핏은 아는 거야. 대부분의 인간은 공포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적을 낸다는 걸. 심지어 자기 아내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S&P 다우존스 인디시스가 매년 발표하는 스피바 스코어 카드라는 보고서 있거든. 거기 보면은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10년 장기로 보면 80% 이상이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긴다는 게 통계로 나와. 실제로 이 수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팩트야. 전문가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은 오죽하겠어? 그래서 버핏은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을 한 거야. 여보, 당신이 똑똑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거든. 그냥 시장 전체를 사.
이게 진짜 사랑이야.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통계로 사랑하는 거지. 다섯 번째, 복리의 수학, 그리고 잔인한 진실. 자, 이제 수학 시간이야. 걱정 마. 어렵지 않아. 초등학교 수학만 할 줄 알면 돼. 집중해봐. 너희 1,000만 원을 연 50%로 굴린다고 가정해보자. 버핏이 말한 그 극한의 수익률이야. 1년 후 1,500만 원. 500만 원 벌었네. 괜찮은데? 5년 후 7,500만 원. 오, 나쁘지 않은데? 10년 후 5억 7,600만 원. 갑자기 확 뛰었네. 15년 후 43억 8천만 원? 헉, 뭐야 이거? 20년 후 332억 원. 잠깐, 이거 계산 맞아? 15년까지는 40억인데 20년 가니까 300억이야? 맞아. 이게 복리의 무서운 점이야. 자, 봐봐. 15년에서 20년 딱 5년 차이가 280억 차이를 만들어. 왜 그럴까? 뒤로 갈수록 불어나는 게 원금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지. 앞에 10년은 준비 기간이고 진짜 돈은 뒤에 10년에 벌리는 거야.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불한다. 근데 여기서 질문. 주변에 300억 부자 본 적 있어? 없지? 심지어 연 50%까지 갈 것도 없어. 연 20%만 20년 유지해도 1,000만 원이 3억 8천만 원이 돼. 이것도 수학적으로 정확한 계산이야. 왜 안 될까? 이유는 심플해. 복리가 끊기기 때문이야. 주식시장은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어. 버핏도 주식은 언제든 50%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하라고 했지.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고점 대비 57% 빠졌어.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된 정확한 수치야. 2020년 코로나 때도 한 달 만에 35% 폭락했지. 나도 그때 기억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게 보이더라고. 여기서 수학적 함정이 나와. 50%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해. 왜냐? 1,000만 원이 500만 원 됐으면 500만 원을 2배로 만들어야 1,000만 원이 되거든. 그래서 버핏이 첫 번째 규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한 거야. 이거 농담처럼 들리지? 근데 진짜 핵심이야. 복리라는 눈덩이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뭉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연속성이야. 여섯 번째, 찰리 먼거의 1억 법칙.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먼거. 이 사람 진짜 독설가야. 근데 그 독설 안에 진리가 있어. 먼거가 이런 말을 했어. 그 유명한 첫 10만 달러 법칙. 첫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들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1억을 모아라. 이건 먼거 어록에서 널리 인용되는 실제 발언이야. 왜 그럴까?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수익률 50%를 내봐야 내 삶이 안 바뀌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었어. 좋긴 한데 그게 뭐야? 겨울 패딩 한 벌 사면 끝이지. 휴대폰 바꾸면 없어지고. 근데 1억이 있으면 10%만 벌어도 1,000만 원이야. 2,000만 원 벌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지. 이때부터는 내 노동 수익보다 자본 수익이 내 삶을 견인하기 시작해. 그래서 먼거는 젊을 때 미친 듯이 저축해서 첫 1억을 만들어라. 그 다음부터는 복리가 너를 위해 일한다고 강조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빨리 1억 만들려고 고위험 투자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해. 레버리지 끼고 옵션 거래하고 코인에 올인하고. 그러다 오히려 시드를 날려먹지. 먼거가 말한 합법적인 범위에서 어떻게든이라는 건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니야. 부업을 하든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든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일하든 어떻게든 종잣돈을 만들라라는 거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투자로 1억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노동과 저축으로 1억을 만들고 그걸 투자로 불려나가라. 일곱 번째, 서클 오브 컨피던스. 똑똑한 척하지 마. IBM 창업자 토마슨 시니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특정 부분에서는 똑똑하지만 그저 그 부분에 머무를 뿐이다. 버핏은 이 개념을 역량의 범위,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불렀어. 쉽게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영역이야.
그 범위 안에서만 싸워야 이긴다는 거지. 너희가 주식으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잘 모르는 영역에 발을 들여서 그래. 남들이 반도체 좋다니까 사고, 비트코인 간다니까 따라 사고, 2차 전지 대박 난다니까 몰빵하지.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 너 반도체 회사 재무제표 읽을 줄 알아? 디램이랑 낸드의 차이 설명할 수 있어? 업황 사이클 이해해? 대부분 모르잖아. 그런데 왜 사? 남들이 사니까요. 이게 답이잖아. 그건 내 역량의 범위가 아니야. 남의 땅에 들어간 거지. 버핏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주는 수십 년간 쳐다보지도 않았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가 미친 듯이 오를 때도 안 샀어. 왜? 자기 역량 바뀌니까. 대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자기가 이해해야 하는 비즈니스에만 집중했지. 남들이 버핏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라고 비웃을 때도 자기 자리를 지켰어. 그리고 결과는 그 회사들은 지금도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고 있어. 반면 그때 뜨거웠던 닷컴 회사들 중 90%는 사라졌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아는 것만 하는 것이다. 남들이 돈을 복사하고 있을 때 소외되는 그 공포, 이겨내고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게 결국 10년 뒤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여덟 번째, 내 뇌가 널 배신한다. 자, 봐봐. 여기까지 들으면 이론적으론 다 이해했을 거야. 그래, 역량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고 복리 지키고 손실 안 내면 되겠네. 근데 왜 실제로는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해. 내 뇌가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 인간의 뇌는 수만 년 전 사바나에서 생존하기 위해 설계됐어. 그때는 눈앞의 위험을 빨리 피하는 게 중요했지. 호랑이 봤는데, 통계적으로 호랑이가 나를 공격할 확률은 20% 정도니까 침착하게 대응하자. 이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진화했어. 노벨상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렀어. 이건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증명된 팩트야.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 고통이 2배 이상 크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이 나면 패닉에 빠져서 바닥에 팔고 수익이 나면 조금만 올라도 겁나서 팔아버리지. 또 하나, 확증 편향도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여. 네가 어떤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와. 악재는 일시적이야. 곧 회복할 거야. 라고 합리화하지.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곧 반등할 거야 라며 물타기 했다가 파산했어. 2021년 코인 광풍 때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은 1억까지 간다는 말만 믿고 8천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물려있는 사람 수두룩해. 그래서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진짜 어려워. 왜냐? 내 뇌가 정반대로 하라고 명령하니까. 남들이 다 살 때 나만 안 사면 어떡하지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아홉 번째,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다. 혹시 이런 생각 한 적 없어? 아,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30대인데 시드도 없는데 어떻게 해? 진짜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린데 지금이 딱 적기야. 아직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 30대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100만 원씩 추가 입금하면서 연 15%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20년 뒤 50대가 됐을 때 약 15억 원이야. 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걱정 없어. 근데 40대가 똑같이 시작하면 10년밖에 없으니까 약 3억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년 차이가 12억 차이를 만드는 거야. 이게 복리의 무서운 점이야. 그리고 지금 2026년은 역사적으로 봐도 기회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인공지능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거대 기업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 위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 시장이 안정적일 땐 좋은 주식도 비싸. 근데 불확실할 땐 좋은 회사도 싸게 살 수 있어. 버핏이 가장 많이 산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그는 쇼핑했지. 오늘 당장 할 일 세 가지 설정해 줄게. 첫째, 내 역량의 범위를 정의해. A4 용지 꺼내.
지금 당장. 그리고 네가 남들보다 1%라도 더 잘하는 분야를 써봐. 내 직업, 취미, 관심사 뭐든 좋아. 예를 들어 너가 게임 회사 다닌다? 그럼 게임주가 네 영역이야. 유통업에서 일한다? 유통주를 봐. 카페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연구해. IT 개발자야? 관련 회사를 파고들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종목은 일단 필터링해.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네가 이해 못하면 건드리지 마. 이거 약속해. 둘째, 현재 보유 종목을 점검해.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봐. 그리고 각 종목마다 이 질문을 던져. 만약 내일 주가가 50% 폭락해도 나는 웃으면서 더 살 수 있는가? 웃으면서는 못 사도 최소한 좋은 기회네. 더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 만약 아니 무서울 것 같은데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네 실력에 과분한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야. 당장 비중 줄여. 팔았는데 올라도 괜찮아. 네 멘탈이 견딜 수 없는 포지션은 결국 손실로 끝나니까. 셋째, 복리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 이번엔 현실적인 연십에서 15% 구간으로 잡아봐. 50%는 잊어버려. 그거 환상이야. 그리고 네가 매달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저축액을 합산해서 10년 뒤, 20년 뒤를 봐봐. 그 숫자가 내 목표치에 안 맞다면 수익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시드머니를 키울 방법을 찾아. 부업을 할지, 승진을 노릴지, 지출을 줄일지. 투자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종잣돈 키우는 게 100배는 쉽거든. 끝으로 주식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게임이 아니야. 이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철학이야. 지금 당장 1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 지금 300억 원짜리 스노우볼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처음엔 작아. 손바닥만 해. 근데 그게 10년, 20년 굴러가면 집만해져. 버핏이 진짜 대단한 건 수익률이 아니야. 90년을 넘게 살면서도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그가 70대에 번 돈이 전 생애 수익의 90% 이상이거든. 왜? 복리는 뒤로 갈수록 폭발하니까. 첫째, 내 역량 범위 안에서만 싸워. 남의 땅에 들어가지 마. 둘째, 절대 원금을 크게 잃지 마. 50% 손실은 100% 수익으로 복구해야 해. 셋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조급하게 굴지 마. 이 세 가지만 지키면 10년 뒤 지금의 너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20년 뒤엔 아마 형들 자신도 놀랄걸? 오늘 내용이 좀 길었지? 하지만 이 논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너는 상위 1%의 투자자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탄 거야. 나의 영상의 목표는 형들이 직접 행동으로까지 만드는 거야.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가치가 있거든.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형들의 응원이 내가 더 공부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거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줘. 그러면 내가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줄게. 가자! 우리도 버핏처럼 위대한 복리의 길로.